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평생을 살았던 한 스님입니다. 그것도 일본군이 쏜 총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조선의 독립군 청년들이 쏜 총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스님은 왜 자신을 쏜 청년들을 용서했을까요? 이 스님은 친일파들이 가득 모인 회의장에 난입해서 여러분들은 똥보다 더럽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변절한 옛 동지를 길에서 마주쳤을 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소라고 싸늘하게 말하고 돌아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쓴 시는 어찌나 여성적이고 부드러운지 시집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그 호방한 스님이 쓴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만의 한용운입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시집님의 침묵의 저자이고 평생을 일제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한용운이 아닌 술을 좋아하고 입이 거칠었으며 게장을 즐겨 먹었던, 그래서 결국 고혈압에 시달렸던 한 인간 한용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930년대 어느 날 전국의 사찰 주지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지스님들 대부분이 일제에 협조하는 친일파들이에요. 당시 조선 불교계는 조선 왕조 500년간 이어진 숭유역불 정책의 원한 때문인지 일제의 지배에 상당히 협조적이었거든요. 스님들 중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의 한 스님이 불쑥 나타났어요. 바로 한용운입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지스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뜬금없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용운이 답을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바로 똥입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싶었겠죠. 그런데 한용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지들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용운이 말을 이었어요. 그건 송장입니다. 똥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썩어가는 송장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일종의 불교적 설법인가 보다 하고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용운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송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죠. 바로 그 순간 한용운이 연단을 후려치며 병력같이 외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인 내 놈들이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 누군가 들어와서 여러분은 쓰레기입니다. 라고 외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송장보다 더럽다고 면전에서 말한 거니까요. 한용운이 얼마나 호방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입이 거칠기로 유명했어요. 술도 좋아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독서를 잘하는 술꾼 스님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거친 입에서 나온 시는 어찌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한용운의 머리에 총알이 박히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정말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1910년대 초반 한용운은 중국과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싶었던 거죠. 그가 만주로 향하면서 굴라제라는 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용운은 키가 작고 스님이라 머리를 짧게 깎은 상태였거든요. 당시 일본인들도 머리를 짧게 깎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게다가 한용운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어가고 있었고요. 독립군 훈련을 받던 조선 청년들 눈에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놈 일본인 정탐꾼이다. 청년들이 총을 쐈습니다. 총알이 한용운의 머리에 명중했어요.
한용운이 그 자리에 픽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머리에 총을 맞으면 즉사하잖아요. 그런데 한용운은 쓰러진 채로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 순간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답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서 스스로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않고 왜 머뭇거리느냐? 이 말을 듣고 한용운은 벌떡 일어나 달렸습니다. 피를 흘리면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한용운은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마취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무마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머리에 박힌 총알을 빼는 수술인데 마취 없이요.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한용운은 수술 내내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독립운동가 김동삼이 감탄해서 말했어요. 활불 살아있는 부처이다. 문제는 총알을 다 빼지 못했다는 겁니다. 뼛속 깊이 박힌 총알까지는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용운은 평생 머리에 총알 조각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총격의 후유증으로 그는 한평생 채머리 증상에 시달렸어요. 한의학에서는 풍두선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이유 없이 흔들거리는 증상이에요. 가끔 TV에서 머리를 떨며 말하는 노인을 보신 적 있으시죠? 한용운은 젊은 나이부터 그런 증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나중에 자신을 쏜 청년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한용운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한용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럴 게 있나? 청년들이여, 아무 걱정 마시오. 나는 독립군이 그처럼 용감한 줄은 미처 몰랐구려. 난 이제 마음을 놓았소. 조선의 독립은 그대들 같은 용사들이 있어서 아주 희망적이오. 자신을 쏜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보낸 거예요. 자신의 머리에 평생 남을 총알을 박아 넣은 사람들에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원망했을 텐데 한용운은 조국의 독립만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회사 면접에서 자기를 떨어뜨린 면접관이 나중에 사과하러 왔을 때 덕분에 더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죠.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평생을 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으니까요. 머리에 총알 맞은 사건만 해도 충분히 드라마틱한데 사실 한용운은 그전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총이 아니라 주먹이었어요. 한용운이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던 중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동료 스님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조선 청년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일제의 앞잡이나 친일파들이 스님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조선 불교계가 일제에 협조적이었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 눈에는 조선 스님들이 일단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너희들 일본 놈들 밀정이지? 청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다가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동료 스님들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단지 중일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청년들은 쉽게 의심을 풀지 않았어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스님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한용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릴 죽여도 개의치 않겠으나 이국의 바닷물에 던지지 말고 조국 땅에 묻어주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친일파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죽음을 앞두고도 조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본의 밀정이겠어요? 청년들은 그제야 그들이 진짜 조선의 스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사과하고 물러갔죠. 한용운의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제발 살려달라고 빌거나 도망치려 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죽여도 좋으니 조국에 묻어달라고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여행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한용운이 난생 처음 백인을 봤을 때의 일입니다. 러시아인 선원을 보고 한용운이 이렇게 외쳤대요. 여봐라, 이 아라사 뱃놈아. 넌 웬 키가 멋대가리 없이 크기만 하냐?
그리고 눈은 또 왜 그런 색깔이냐?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선원들은 그냥 희죽거렸다고 합니다. 이게 12거는 2가 아니라 진짜 신기해서 하는 소리였대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것에 놀라서 소리치는 것처럼요. 한용운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일화죠. 한용운에게는 변절한 옛 동지들에 대한 일화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최남선과의 대화예요. 최남선은 누구냐고요? 3.1 운동 때 독립선 업문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용운이 독립선 업문을 썼다고 알고 계신데 사실이 아니에요.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도 밝혀졌듯이 독립선 업문의 실제 작성자는 최남선입니다. 한용운 선생의 열성 팬들이 와전시킨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최남선은 독립선 업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파가 됩니다. 일제에 협력하고 친일 행위를 저질렀어요. 한용운은 최남선의 변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최남선의 장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를요. 상징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선언한 거죠. 그러고 얼마 뒤 한용운이 탑골공원에서 우연히 최남선과 마주쳤습니다. 최남선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만에 안녕하시오. 오랜만에 뵙소. 한용운이 대답했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최남선이 당황하며 말했죠. 아니, 만에 이 육당을 벌써 잊어버리셨소? 그러자 한용운이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던 육당은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소. 그리고는 말문이 막힌 최남선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냉정한 대응인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냉정한 게 아니에요. 한용운에게 변절은 곧 죽음이었던 겁니다. 민족을 배신한 순간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죠. 비슷한 일화가 또 있어요. 위당 정인보라는 분도 최남선의 변절 소식을 듣고 최남선 집 대문 앞에 술을 붓고 장례를 치르듯 통곡했다고 합니다. 육당이 진짜로 죽어버렸구나.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변절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1940년 2월 11일 창씨 계명이 발효됐습니다.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한 정책이죠. 이때 일부 독립운동가들마저 이름을 바꾸고 친일파로 전향했어요. 독립운동가 홍명희가 한용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보게 만에. 춘원 여암 육당 자홍등이 창씨 개명을 했다네. 어떻게 이런 게 같은 놈들이 있나? 춘원은 이광수, 육당은 최남선이에요. 모두 한때는 민족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용운이 대답했습니다. 벽초, 그들은 개 같은 놈들이 아니네. 홍명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한용운이 말했습니다.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네. 하지만 이들은 조국과 민족을 배신했으니 개만도 못한 놈들이네. 개들이 자네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나. 홍명희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개에게 큰 신뢰를 범했구먼. 그리고는 개에게 사과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웃기면서도 씁쓸하지 않나요? 개가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으니 그건 개만도 못한 거죠. 한용운의 날카로운 비유 감각이 돋보이는 일화입니다. 한용운에게는 최린이라는 옛 동지가 있었어요. 최린도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파가 됐습니다. 어느 날 최린이 한용운의 집인 시무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침 한용운은 외출 중이었고 딸 한영숙만 집에 있었습니다. 최린은 한영숙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갔어요. 아마 옛 동지의 딸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안쓰러웠던 거겠죠. 나중에 한용운이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한용운은 격노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최린을 찾아갔습니다. 최린의 얼굴에 그 돈을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더러운 돈이다. 친일파에게서 받은 돈은 아무리 딸이 받은 것이라도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사람이 옛날에 친했으니까라며 선물을 보냈는데
그걸 받지 않고 던져버린 것과 비슷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한용운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더러운 돈을 거부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생활의 편안함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1921년 12월 22일 한용운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석방됐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죄로 3년간 복역한 뒤였어요. 형무소 대문 앞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한용운과 함께 출소하는 민족 대표들을 환영하려는 사람들이었죠.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며 영웅의 귀환을 축하하려 했어요. 그런데 한용운은 그 군중 속에서 몇몇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친일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3.1 운동 준비 과정에서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환영 인파에 섞여 있었던 거죠. 한용운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환영 나올 줄은 알면서 왜 자신이 환영받을 일은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환영받을 일은 안 하느냐고 면박을 준 거니까요. 이게 바로 한용운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일부러 깨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지금 같으면 SNS에서 분위기 파괴자라고 욕먹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그런 성격이 일제 36년 동안 한 번도 변절하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겠죠. 한용운이 일본에 대해 얼마나 적대감을 품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한용운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 한영숙이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신문에 나온 가나 문자를 발견했어요. 일본어죠. 아버지, 이 글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한영숙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겠죠. 한용운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글자도 아니다. 몰라도 된다. 딸에게 일본 글자는 글자 취급도 안 한다고 말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건 무시해도 되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죠. 한영숙의 회고에 따르면 한용운은 평소에는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앞에서 일본 관련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조심했대요.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청년들의 가족이 한용운을 찾아와 도장을 받으려 했어요. 뭔가 지원서에 보증인 도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한영숙은 멋모르고 그런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나중에 한용운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는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정말 철저했어요. 글자조차, 아니 글자라는 지위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호방하고 거친 한용운의 모습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시는 정말 다릅니다.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1925년 한용운은 설악산 백담사에 머물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1926년 서울 회동서관에서 시집님의 침묵을 출판했어요. 님의 침묵의 서문에서 한용운은 이렇게 썼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곳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여기서 님은 단순히 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 민족, 부처 이상,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님으로 표현한 거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이 님이 빼앗긴 조국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가장 유력해요. 시집님의 침묵 전편은 이별, 갈등, 희망, 만남이라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님을 잃어버린 슬픔 이별, 그 슬픔과의 싸움 갈등,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 희망, 그리고 마침내의 재회 만남. 이것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광복의 시이자 저항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시집에 충청도 방언과 토속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한용운이 충청남도 홍성 출신이거든요. 이런 향토적 정감의 방언 사용은 그의 민중정신을 반영하는 거라고 학자들은 해석해요. 그리고 시에서 나타나는 여성적인 어조는 한국 시가의 전통에서 온 거예요. 고려시대 향가나 조선시대 시조에서도 여성 화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한용운은 그 전통을 계승하면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거친 래퍼가 갑자기 발라드 앨범을 냈는데 그게 엄청난 명반이 된 것과 비슷해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라는 놀라움이죠. 1919년 3월 1일 한용운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한용운과 백용성, 단 2명만 민족 대표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한용운의 역할은 서명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3.1 운동을 계획하고 민족 세력을 규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계, 학생, 시민들을 연결하고 조직화하는 일이었죠. 독립선언 후 한용운은 잦은 체포됐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독립선언이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망치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을 복역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한용운은 굴하지 않았어요. 일제의 회유나 협박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1921년 12월에 출소한 후에도 한용운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했고 불교계 항일단체 만당에서 당수로 추대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3년의 감옥살이가 어떤 건지 상상해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40대 중반에 3년간 갇혀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일제의 감옥에서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경험에 지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용운은 출소하자마자 다시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용운이 결혼을 했다는 거 아셨나요? 네, 그는 대처승이었어요. 대처승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둔 승려를 말합니다. 한용운은 원래 출가 전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한보국을 뒀어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출가했죠. 그런데 나중에 승려 시절인 1931년에 재혼을 해서 외동딸 한영숙을 낳았습니다. 당시 조선 불교계에서 대처승은 논란거리였어요. 전통적으로 승려는 독신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용운은 대처승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총독부에 대처승 허가를 요청하는 건백서를 보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용운은 이른바 근대적 불교를 추구했어요. 불교의 대중화를 꾀했고 그 과정에서 승려도 일반인처럼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 주장은 당시에도 파격적인 소수 의견이었고 지금의 대한불교조 개정도 대처승을 허용하지 않아요. 한용운의 장남 한보국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하다가 6.25 전쟁 때 월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대우를 받았고 1976년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딸 한영숙은 아버지의 기념 행사에 가끔 참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성북동의 시무장을 오랫동안 지켰고 아버지에 대한 와전된 이야기들을 바로잡는 증언도 많이 남겼어요. 그녀의 증언 덕분에 우리는 한용운의 실제 모습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한용운의 집 시무장에 대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용운이 조선 총독부를 마주보기 싫어서 집을 북향으로 지었다는 거죠. 남향으로 지으면 조선 총독부 건물이 보이니까 차라리 볕이 덜 들고 여름에 더 덥더라도 북향으로 짓겠다고 추춧돌을 돌렸다는 일화입니다. 독립운동가의 굳은 절개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한용운의 딸 한영숙의 증언에 따르면 시무장이 북향인 건 그 주변이 비탈진 북향 언덕이라서 터가 안 좋았기 때문이래요. 시무장만 북향인 게 아니라 그 주변 집들 모두가 북향이었다는 거죠. 지형상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2022년에 열린 추모 학술제에서는 한영숙 여사도 총독부가 보기 싫어서 북향으로 지은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시무장이 북향인 덕에 조선 총독부를 향하지 않는 것에 한용운이 만족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한 진실은 오직 망인인 한용운만이 알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화가 와전되어 퍼질 정도로 한용운의 항일 의지가 강렬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저 집이 북향인 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요. 한용운이 일제의 배급을 거부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이야기도 유명하죠. 이건 역시 한영숙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에요. 한영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화롭진 않아도 삼시세끼 밥 안 굶었고 풀죽 쏘어 먹은 적도 없었어요. 한용우는 게장을 좋아해서 김치와 함께 늘 밥상에 올라왔다고 해요. 이따금 생선토막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술을 무척 즐겼대요. 아내가 늘 술을 담가 놓았다고 합니다. 한용운의 건강을 해친 건 영양실조가 아니라 고혈압이었어요. 평소 술과 짠 음식게장이나 김치 같은 거를 즐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에 이상이 생겼던 거예요. 추운 날 밖에서 눈을 쓸다가 혈압이 도져서 풍이 왔고 그때부터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1944년 6월 29일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65세였습니다. 광복을 불과 1년 2개월여 앞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평생을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거죠. 그런데 한용운이 돌아가실 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조용히 숨을 거둔 뒤에도 한동안 몸의 체온이 내려가지 않았고 얼굴의 혈색도 양호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신 게 아닐 수 있다. 다시 눈을 뜨실 수도 있다며 사흘 동안 기다린 뒤에야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시신은 화장된 후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됐어요. 한용운의 날카로운 풍자 감각을 보여주는 일화가 또 있어요. 1919년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노벨문학상으로 받은 기사자기를 반납했습니다. 영국이 인도 암리차르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한 항의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독립청원서 사건으로 일제로부터 받은 자기를 박탈당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반납한 게 아니라 빼앗긴 거죠. 한용운이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인도에도 김윤식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표면적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까는 말이에요. 타고르는 스스로 자기를 반납한 거고 김윤식은 빼앗긴 건데 둘을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김윤식을 비꼰 거요. 참고로 한용운의 시는 타고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타고르의 시 GARDENISTO를 읽고라는 제목의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타고르의 시를 에스페란토 번역본으로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한국 최초의 에스페란티스토인 홍명희와 막역한 사이였으니까요. 1932년 잡지 제일선에 재미있는 합성 사진이 실렸어요. 당시 유명 인사들을 풍자하는 가장 행렬화보라는 코너였는데 거기에 한용운도 등장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한 여성이 한용운에게 키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캡션이 붙어 있죠. 키스를 해주어요. 한 왜? 점잖지 못하게 이러시오. 점잔이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엉어서 키스해주어 응. 이와 같이 색시가 조르나 한용운 씨는 그래도 꿈적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지부동 한용운 씨. 유혹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도 한용운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죠. 재미있는 건 같은 코너에 박희도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요. 박희도는 한용운과 같은 민족 대표 33인이었지만 나중에 전형적인 변절 루트를 밟은 사람이에요. 1930년대에 자치론을 주장하더니 1940년대에는 완전히 친일파가 됐죠. 잡지에서 한용운과 박희도를 나란히 실어서 데뷔시킨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건 지금 박희도의 묘가 한용운 선생 묘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한용운 묘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면 박희도 묘가 있대요. 살아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죽어서는 가까운 곳에 묻힌 거죠. 한용운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지만 불교 개혁자이기도 했어요. 조선 불교는 조선 왕조 500년간 숭유역불 정책으로 억압받았어요. 그 결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죠. 한용운은 이런 조선 불교의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1912년 양산 통도사에서 8만 대장경을 열람했고 1914년 부산 범어사에서 불교대전을 간행했어요. 어려운 8만 대장경의 핵심 부분만 뽑아내서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요즘으로 치면 불교 에센셜 같은 책을 낸 거예요. 대승불교의 반야 사상에 입각해서 종래에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승려들이 세상 일에 무관심하게 산속에만 있을 게 아니라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 거죠. 또한 유심이라는 불교 잡지를 발간해서 글로써 민족의식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이후 오세암으로 들어가 화두를 참고하며 수행에 정진했는데 그때 오도송 깨달음의 시를 지었어요. 아, 나말한 어디매나 고향인 것을 나그네 수심에 잠긴 이 그 몇이더냐. 한마디 큰 소리 질러서 삼천 대천 세계 깨뜨리니 눈 속에 복사꽃 조각조각 날리네. 어디를 가든 그곳이 고향이라는 초연한 경지, 그리고 한 번의 깨달음으로 온 세상을 깨뜨린다는 웅장한 비유. 한용운의 호방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시죠. 자, 이제 한용운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용운은 1879년 8월 29일 충청도 결성현 현내면 박천리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박철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분홍인 아버지 한흥준과 어머니 창성방 씨 사이에 두 아들 중 차남이었어요. 어릴 적 고향에서 한학을 배웠고 18세 때인 1896년도는 1897년 고향을 떠나 백담사 등을 전전하며 수년간 불교 서적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어요. 출가의 원인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짐작이 가요. 그의 고향 홍성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친 한흥주는 충운부의 종우품 도사를 지내다가 1894년 호연초토사 이승우의 참모관에 제수되어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전사했어요. 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 진압 중에 죽은 거예요. 어린 한용운에게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충격,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그를 불교로 이끌었을 수도 있어요. 1905년 영재 스님에 의해 수계를 받고 출가했습니다. 이때 얻은 법명이 바로 용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면 용운 스님인 거죠. 그런데 왜 한용운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스님의 이름을 표기할 때 성법명으로 소개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성철 스님은 속세의 성이 이시니까 이성철 스님으로 표기하는 식이었죠. 90년대 이후 이 관행이 사라졌지만 한용운은 이미 유명해진 표기라서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한용운에게는 젊은 이광수를 시무장에서 내쫓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광수의 행동을 잠시 관찰하더니 내 놈은 나라를 배신할 인물이니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하고 일갈하면서 내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허구입니다. 왜냐고요? 이광수는 1892년생이에요. 그리고 한용운이 시무장에 기거한 건 1933년부터입니다. 젊은 이광수와 시무장에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타임라인이 안 맞아요. 실제로 두 사람은 시무장의 털을 잡기 한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이광수가 상해에서의 궁핍한 생활과 임시정부 내 파벌 싸움에 지쳐서 귀국할 무렵 한용운은 3.1 운동 참여로 3년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던 참이었거든요. 출소한 한용운은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했고 이때 이광수와 교류했습니다. 이광수가 친일로 기운 건 수양동우회 사건이 벌어진 1938년이에요. 그 전까지 두 사람은 같은 민족운동 진영에서 활동했던 거죠. 이런 와전된 일화가 생긴 건 한용운의 항일 의지를 강조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는 정확해야 하잖아요. 실제로도 충분히 대단한 분인데 굳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없죠. 한용운은 살아생전에 조선일보를 지지했어요. 조선일보가 진보 성향이던 1930년대 초뿐만 아니라 패가 나던 1940년까지 조선일보에 계속 기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은 조선 총독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기도 해요. 한용운처럼 강경한 항일 인사가 조선일보에 계속 기고했다면 한용운은 조선일보가 친일 매국 신문으로 변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논쟁이 있는 영역이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용운이 조선일보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앞서 한용운이 머리에 총을 맞았을 때 치료해준 독립운동가 김동삼 이야기를 했었죠. 두 사람은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서로를 존경하는 사이가 됐어요. 나중에 김동삼이 옥중에서 순국했을 때 한용운은 김동삼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중히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자신을 활불이라고 불러준 은인에 대한 보답이자 같은 독립운동가로서의 동지애였겠죠.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이런 연대와 우정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험난한 시대를 함께 견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죠. 한용운은 동시대의 고승만공 스님과 절친한 사이였어요. 만공 스님은 사적으로 독립 자금을 한용운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만공 스님은 한용운에 대해 이렇게 극찬했다고 해요. 지금은 조선 땅에 사람이 하나하고도 반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만해다. 하나하고도 반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완전한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반은 누구일까요? 아마 만공 스님 자신을 반 사람으로 겸손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한용운을 조선 최고의 인물로 본 거죠. 한용운의 제자 중에는 춘성 스님이 있어요. 춘성 스님은 기행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스승 한용운의 호방함을 물려받은 걸까요? 아니면 더 과격하게 발전시킨 걸까요? 어쨌든 한용운의 영향력은 제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불교계 내에서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동국대학교는 일기 졸업생인 한용운을 높이 기려서 만회관, 만회광장, 만회시비 등으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어요. 동국대학교의 전신은 1906년에 설립된 명진학교인데 한용운이 바로 명진학교 출신이에요. 대학의 역사와 한용운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고향인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는 한용운의 생가를 복원하고 만해체험관을 건립했어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입구에도 만해기념관이 있습니다. 한용운을 연구한 전보섬 교수가 모은 유품과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죠. 한용운의 이야기는 여러 대중매체에서 다뤄졌어요. 1979년에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연극님의 침묵이 만들어졌고 배우 민지환이 한용운 역을 맡았습니다. 1986년 3.1절에는 KBS 1 특집 드라마 님의 침묵이 방영됐고 배우 이문환이 한용운을 연기했어요. 1993년에는 MBC가 3.1절 특집극 님의 침묵을 제작했고 배우 노영국이 한용운을 연기했습니다. 1996년에는 뮤지컬 님의 침묵이 만들어져서 배우 김갑수가 한용운을 연기했어요. 2002년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배우 유영관이 한용운을 연기했고 2023년 영화 만에 한용운 님이 침묵에서는 배우 오한진이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에서 다뤄질 정도로 한용운의 삶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한용운의 대표작님의 침묵을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 시에서 님은 무엇일까요? 연인? 부처? 조국? 한용운 자신은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생각하면 이님이 빼앗긴 조국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조국은 같지만 나는 조국을 보내지 않았다.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독립에 대한 희망이자 의지인 거죠.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많은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라는 구절도 의미심장해요. 이별을 그냥 슬퍼하기만 하는 건 사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고 했죠. 슬픔의 에너지를 희망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한용운의 정신이에요. 절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그는 일제 36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거겠죠. 여러분, 오늘 한용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평생을 살았던 스님. 친일파들에게 너희는 똥보다 더럽다고 외쳤던 사람. 변절한 옛 동지에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 더러운 돈은 딸에게 준 것이라도 던져버렸던 아버지. 일본 글자는 글자도 아니다라고 했던 조선인.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쓴 시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은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한용운은 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훈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마 광복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는 광복을 1년 2개월 앞두고 세상을 떠났지만요. 요즘 우리는 어떤 님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것은 없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은 없나요? 한용운처럼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